그날은 유독 더운 날이었다. 난 오랜만에 친구들과 계곡으로 가게 되었다. 그날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은 물의 깊이가 허리까지 오는 곳이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람길을 훌쩍 넘길 정도의 깊은 곳도 있었다. 그날처럼 무더운 여름날 계곡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닌 수영이 하고 싶으면 종종 그곳을 찾아가 놀곤 했었다. 우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곡에서 놀다 보니 어느덧 해는 지고 있었다. 그쯤에 우린 불을 피워놓고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다. 오, 배부르다. 우리 이제 맥주 마실까? 친구 녀석의 말을 시작으로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담소와 각자 앞에 놓인 캔맥주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었다. 그렇게 우린 취기가 한창 오르고 있었다. 남자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용기랑 허세가 상당히 심해지잖아. 그중 가장 치기가 먼저 오른 그 녀석의 제안으로 담력 시험 비슷한 걸 해보기로 했다. 룰은 간단했다. 한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한 사람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것. 또한 모두가 지시를 내리고 모두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것. 서로 무서운 지령을 내리기 위해 각자 우리들 모두는 생각을 쥐어짜내었다. 숲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숫자 100까지 세고 온다던가, 어두운 산길을 혼자 다녀온다던가. 그러다 어느덧 내가 가야 할 차례가 되었다. 헌데 나에게 지시를 내린 친구는 한마디로 미친 또라이 같았다. 한껏 신난 녀석이 내게 말했다. 야, 저 위쪽에 깊은 물 있지? 너 혼자 거기 가서 가장 깊은 물에서 바닥에 있는 돌 하나 집어오는 거야. 할 수 있지? 얼핏 쉬울 것만 같아 보여도 어두운 밤 물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위험한 건 둘째치고 시커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다.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어쨌거나 다른 친구들이 다 성공한 것처럼 나도 식은 죽 먹기를 하는 듯 당당히 걸어나갔다. 손전등 하나 없이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가는 길 주변은 특히나 더 어두웠다. 또한 그곳을 가다 보니 우리 말고도 놀러온 사람들이 있는지 시끌벅적하긴 했지만 매우 어두운 탓에 분위기는 무서웠다. 그래도 수영은 자신 있으니 눈 딱 감고 물에 들어가 얼른 돌만 주워 오기로 했다. 난 한숨을 뱉어내고서 물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수면은 완전히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속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것이 날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 물속에 잠긴 내 발목을 무언가 확 낚아챌 것 같은? 솔직히 나 혼자 왔기 때문에 물에 젖은 돌을 들고 가도 친구들은 믿었겠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무서웠다. 진짜 들어가기 싫었다. 난 술기운을 빌어 물속으로 들어갔다. 한 발씩 천천히 들어가 계곡의 물이 내 목까지 왔을 때 그때는 좀 망설였다. 막상 머리를 물속에 담그려니 거부감이 확 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난 잠깐 망설이다가 후딱 끝내버리자 싶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막상 들어가니 무서운 건 많이 없어졌다. 난 물속에서
물구나무로 선 자세로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난 해냈다는 안도감에 그만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내 앞쪽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살짝 보였다. 물속은 어두웠지만 주변보다 확실히 까만 무언가. 좀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일어서일까? 아님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조금씩 그쪽으로 헤엄쳐갔다. 그리고 난 그 물속에서 끔찍한 걸 보았다. 씨발, 저게 뭐야? 긴 머리가 사방으로 하늘거리는 웬 여자. 분명 사람은 아닐 것이다. 창백한 피부와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끔찍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내 쪽으로 뻗고 있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눈앞에 보이는 것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손을 잡혀버렸다.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느낌. 그때 속으로 딱 느낌이었다. 물귀신이구나. 들은 적 있다. 물속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근처로 사람이 다가오면 확 잡아채어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귀신. 놀라서 숨을 들이켰던 탓에 물을 한 바가지 삼켜버렸더니 진짜 그 순간은 패닉에 빠져버렸었다. 그러다 난 여자의 손을 뿌리치려 발악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돌이 생각났다. 난 될 때라 되는 식으로 몇 번씩 여자를 향해 돌을 휘둘렀다. 그러다 어느새 난 자유로워졌고 물 밖으로 미친 듯이 빠져나갔다. 텐트까지 거의 구르다시피 뛰어갔다. 물에 빠진 생쥐꼴에다 상처와 흙이 범벅인 상태로 뛰어가니 친구들은 재밌어 죽겠다는 듯 마구 웃어댔다. 난 도저히 웃을 수 없었는데 말이다. 상황 설명할 기운도 없이 슬쩍 돌만 보여줬다. 헌데 친구들은 돌이 중요한 게 아닌지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한 명, 두 명 그렇게 표정이 굳어져 가는데 난 자리에 주저앉아 내 손을 바라봤다. 손에 깍 쥐고 있는 돌멩이. 그런데 그 돌에 무언가 붙어 있었다. 까끌까끌한 그 돌에 붙어 있는 긴 머리카락들. 아니야. 난 그제서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되었다. 물귀신을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물에 빠진 여자를 물귀신으로 오인한 상황일 것이다. 그렇다. 조금 전에 내가 보았던 건 물귀신이 아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를 물귀신으로 오인해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던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난 멍하니 초소 밖에 있었다. 야, 졸고 있어? 그리고 그때 초소 안에 있던 김 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닙니다. 김 병장은 작게 헤어를 차고는 말을 이었다. 안 졸리기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그 말에 난 흥미를 느끼곤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여기 최전방 서초에서 있었던 일이야. 분위기를 보니 흔하디 흔한 군대의 괴담을 들려줄 모양이다. 시시할 게 뻔했지만 딱히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너도 알다시피 지오피란 데가 원래 기운이 좀 이상하잖냐. 귀신 봤다는 이야기도 많고 여기도 귀신이 하나 나타나거든. 근데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난 조용히 김병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인솔 간부가 인원수를 세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지. 복귀할 인원은 자신까지 10명인데 세 분이 11명이더래. 그럴 경우에 보통은 무전을 쳐서 전체 인원을 체크해보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때는 북한군이 아군 복장을 하고 섞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 간부는 여기 있는 인원 중 하나가 북한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간부가 어떻게 했게? 전혀 말이 되지 않았지만 제법 흥미있는 이야기였다. 김병장은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원하는 듯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복귀자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수류탄을 까놓았어. 펑 하고 다 죽어버렸지.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야. 그런데 상황이 끝나고 시체를 수습하는데 시체는 딱 9구인 거야. 애초에 북한군 따위는 없었던 거지. 지금 내 말 이해했지? 그중 섞여있던 한 명이 귀신이었던 거야. 김병장은 자신의 이야기에 도취된 듯 이어서 말했다. 완벽한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귀신을 거울 귀신이라고 불러. 서초에 실제로 있는 병사의 모습은 물론이고 목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귀신이야. 거짓말 같지? 아니야. 그 거울 귀신이란 거 나도 한번 봤어. 김 병장님이 실제로 봤단 말씀이십니까? 실제로 봤다는 말에 난 초소 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초소 안으로 김 병장의 뒷모습이 보였다. 당연하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막 전방에 올라왔을 때였어. 근무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내 동기가 한쪽 구석에서 멍하니 벽을 보고 있더라. 그래서 뭐하냐고 했더니 쓱 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나를 보는 거야. 분명 그 동기였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 눈이 죽어있다고 할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난 그냥 얘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라면이나 먹자고 했지. 그러면 알았다면서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 그러고 취사장에서 냄비에 물 받아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찾으러 갔지. 근데 소초를 다 뒤져도 없더라. 이상하다 싶어서 상황실에다 물어봤지. 그때 상황병이 뭐라고 했게? 김병장은 잠시 침묵하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걔 지금 근무 나가 있다더라. 그 녀석이 우리 다음 근무였어. 투입된 초소가 달라서 난 걔가 초소에 없다는 걸 몰랐던 거지. 이야기를 다 들은 난 김병장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게 진짜입니까? 김병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진짜라니까. 너도 조심해.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이며 복장이며 말투까지 완전히 똑같아서 전혀 구분이 안 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묘하게 눈이 죽어있는 느낌이라는 거? 난 고개를 끄덕이곤 김 병장을 계속 응시했다. 한 번쯤 돌아볼 법도 하건만 김 병장은 그저 앞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질문에 김 병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글쎄,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놈은 아니거든. 그냥 장난을 좋아할 뿐이지. 그렇습니까? 뭐, 아마 그럴걸? 김 병장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근데 김 병장의 눈이 어색했다. 초점 없이 흐리멍텅한 눈. 죽어있는 눈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뭐야? 너 선임 보고 웃고 있는 거냐? 김 병장은 억지로 눈에 힘을 줘서 자신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었다. 그런 김 병장의 모습에 난 웃음이 나왔고 장난기 많던 김 병장도 나를 따라서 낄낄거리며 웃더니 이내 원래 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김 병장은 그제서야 내 아래에 쓰러져 있는 나와 똑같이 생긴 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 병장은 몹시 당황한 듯 나와 바닥에 쓰러진 녀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난 김 병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건 어디서 들은 걸까? 난 쓰러진 녀석에게 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김 병장의 목을 비틀어 버렸다. 김 병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난 김 병장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초소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타깝지만 몇 번을 해봐도 이 죽어있는 눈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가 2010년도쯤 되었을 겁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만큼 쉽게 떨쳐내기 힘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저는 장충동에 위치한 D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렸는데 왕복 4시간은 생각보다 제 하루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게다가 여자친구랑 만나다 보면 금세 지하철을 끊기기 일쑤였고 결국 상경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저렴한 곳 그리고 최대한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원룸들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월세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결국 형편에 맞는 집을 찾지 못해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고시원은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고시원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죠. 물론 방에 창문은 없었고 화장실과 치사시설은 다 같이 쓰는 구조였지만요. 전 고시원에서 한두 달 정도만 살다가 원룸을 구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버리면 익숙함에 이끌려 새로운 환경을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무튼 저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어느 여름날 그 고시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계절은 쌀쌀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였다면 지금쯤 원룸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날은 11월이었습니다. 그날은 동기들과 학교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거나하게 파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 생일도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닮아 술이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빨리 취하게 되었고 결국 동기들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전 많이 취했는지 취기를 없애려 동기들과 학교 중앙에 있는 동상에 올라가는 등 미친 짓을 하다가 동기들을 보내고 비틀거리면서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동산 뒤편에 있는데 가로등도 하나밖에 없는지라 저녁 10시만 되어도 거리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음산한 분위기를 마구 내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골목 앞까지 와서 고시원 쪽으로 향하는데 저기 가로등 밑으로 어떤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툭툭 박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복 운동을 하는 듯 말이죠. 뭐야? 왜 저래? 저 여자도 술 취해서 맛이 갔구나. 그렇게 혼자 중얼대며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무 춥다. 가로등 밑에 있는 여자의 속삭이는 듯한 말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말에 소름이 끼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의 목소리가 서로 겹치는 상당히 기분 나쁘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흔히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춥기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기도 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 가서 발 닦고 자면 되지. 왜? 사실 왜 저렇게 뱉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겁에 질렸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 저렇게 뱉어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시원으로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고시원의 건물 1층은 사무실 같은 곳이고 2층은 총무실과 여자 숙소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3층이었고 4층은 원룸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시원은 밤이 되면 모든 층마다 불을 꺼놓기 때문에 가끔 맨정신에 올라가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층을 올라온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왔구나. 가로등에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던 술에 취한 그 여자가 바로 제 뒤에 있는 겁니다. 순간 술이 확 깼습니다. 뭐야? 그렇게 뱉어대고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서 있던 3층의 복도는 창문으로 간판들의 불빛이 비쳤는데 그때의 여자의 얼굴도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 여자의 턱, 입, 그리고 코, 눈. 눈 주위가 새까맣길래 처음엔 선글라스를 낀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여자의 눈이 없습니다. 마치 여자의 눈은 숟가락으로 도려낸 것 같이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층 현관부터는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하는데 저는 놀란 나머지 그대로 제 방까지 죽으러 달려가서 단숨에 문을 따고 들어가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오니 고시원 특유의 따뜻한 보일러 때문에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논리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긴장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결에 너무 더워서 그런지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러다 전 더워서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제가 쓰던 방은 왼쪽에 1인용 침대가 있고 정면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침대 맞은편에 작은 옷장이 있고요. 그에 알맞은 상당히 좁은 방이었습니다. 방에 창문이 없으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선 문을 여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직 숙취가 남아있어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헌데 그 순간 기척이라고 해야 할까? 눈을 감고 있어도 물체가 지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듯 누군가 제 방 앞에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 사는 형인가? 저는 술도 마셨겠다. 그냥 옆방에 사는 형일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마침 그때 옆방의 형도 잠에서 깼는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빨리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근데 너 어제 여자 데려왔어? 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형에게 되물었습니다. 예? 여자라뇨? 에이, 이 새끼 모르는 척 하는 것 봐. 고시원 사장님한테는 말 안 할게 임마. 무슨 말이죠 그게? 얼떨떨한 제 표정에도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새벽에 물 먹으러 가는데 네 방 앞에 여자 한 명 서 있더만.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전날 늦은 저녁 고시원 앞에 있던 여자가 저를 따라서 3층까지 올라왔던 게 그제야 떠올랐거든요. 자다가 문을 열어두었고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건 떠올랐지만 그 사람이 옆방 형이 아니라 그 여자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제 제 방 앞에 서 있던 거 형 아니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좀 더 자야겠다. 아직 잠 덜 깼나 보네. 저는 너무 놀라서 방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들렸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잘 자. 나 갈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기괴한 목소리. 전날 새벽에 보았던 정체는, 그리고 밤새 제가 느낀 인기척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느덧 시간은 저녁 9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밖은 홍수라도 난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내리는 중이었다. 나는 추위에 몸을 떨고 있다. 오늘 오기로 했던 보일러 수리기사는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다. 비가 많이 와서 못 오는 걸까? 이럴 거면 연락이라도 미리 해주지. 그랬으면 기다리지도 않았을 텐데. 나는 잠을 청하려 침대로 가서 몸을 눕혔다. 보일러가 꺼져 있어서 그런지 두꺼운 이불로 덮어도 추위가 느껴졌다. 하지만 딱히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침대에서 뒤척거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굴까? 스마트폰에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였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인터폰을 끼자 문 앞에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누구세요? 수리기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수리기사라고? 10시인데? 하지만 늦은 시각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시각이었다. 마침 나는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떨리는 양팔을 문지르며 문을 열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죄송해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늦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시나요? 아니요, 금방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보일러실로 안내하자 그는 장비를 꺼내 능숙하게 배관을 만지기 시작했다. 장결에 눈을 비비며 그 모습을 바라보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문 밖에 빗줄기는 한층 거세져 있었고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의 날씨가 아닐까. 그렇게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을 때였다. 거실의 형광등이 갑자기 꺼지더니 순식간에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지?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켰다 반복했지만 형광등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뿐만이 아니었다. 주방과 화장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걸 보니 분명 정전일 것이다. 한치 앞도 안 보여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데 그때 무언가 내 옆으로 스르륵 지나갔다. 깜짝 놀라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집에 수리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잊고 있었다. 헌데 수리기사의 상태가 이상했다. 그는 말없이 어둠 속의 이 거실을 어슬렁거렸다. 나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소파에 앉더니 미동도 없이 움직임을 멈추었다.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그가 고개를 돌리는 듯한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인다. 저기요. 정전인 것 같은데요?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 겁니다.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다. 난 머쓱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예. 아마도 날씨 때문이겠죠? 침대 위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들어 소파로 가서 수리기사 옆자리에 앉았다. 정전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집이 더 추워진 것 같다. 수리기사는 아무 미동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간 이 공기가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하려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헌데 배터리가 없는지 화면이 켜지지 않는다. 분명 배터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한동안 생각에 잠겼지만 그런다고 스마트폰이 켜질 리가 없었다. 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밑줄기는 한층 굵어져 이젠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갑작스레 이런 날씨에 처음 만난 이 남자랑 불 꺼진 집에서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근데 그때 이상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아파트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다. 빗줄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상가 건물에도 빛이 보인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정전이 되면 모든 아파트와 상가는 동시에 전기가 끊겼다가 동시에 돌아온다. 우리 집만 정전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난 고개를 돌려 수리기사를 바라봤다. 여전히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았지만 그는 동상이라도 된 것 마냥 미세한 흔들림도 없었다.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다시 고개를 돌렸다. 어딘가 으스스한 사람이었다. 아까 전에는 어둠 속을 혼자 배회하더니 생각해보면 날씨도 안 좋은데 10시에 수리기사가 왔다는 사실도 어딘가 수상하다. 어쩌면 전기가 끊긴 것도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머릿속에서 불길한 상상이 떠오르던 순간이었다. 그때 수리기사가 몸을 꿈틀대더니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나는 흠칫 놀랐지만 잠시 후 보인 건 그의 스마트폰이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더니 곧 화면에서 뉴스가 재생되었다. 날씨도 안 좋고 늦은 밤이라서 내가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가? 그저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었다. 스마트폰의 뉴스를 나도 함께 보고 있는데 수리기사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귀를 간지럽히는 듯한 끔찍한 웃음이었다. 왜 저러지? 화면 속에서는 뉴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에는 산사태로 8명이 숨졌고 도로가 침수되어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수리기사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소름 돋게 웃는 것이었다.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사람은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수리기사는 계속해서 숨이 넘어갈 듯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꺼져 있던 거실의 형광등이 번쩍하고 켜졌다.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기 때문인지 눈을 찌푸리며 감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수리기사의 얼굴이 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눈은 옆으로 쭉 찢어져 있고 볼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귀는 어디로 갔는지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아니었다. 괴물? 아니면 귀신?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내 손과 발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난 겁에 질려 입을 벌리고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흉측한 건 얼굴뿐만이 아니었다. 신체에 묻은 것이 뒤틀려 있는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보일러실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양손으로 부여잡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 시카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았다. 그 순간 보일러실에서 수리기사가 나왔다. 난 또다시 얼어버렸다. 그게 제가 지금 급히 칼이 필요해서 이렇게 들고 요리를 하려고. 어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지 몰랐다. 술에 취한 것 마냥 몽롱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엉킨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리기사는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칼을 진 채로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다. 방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 파악이 안 된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결국 잠을 자지 못했다. 날이 밝아오고 오후쯤이 되고 나서야 두려움이 약간은 거쳐졌다.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니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리센터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이걸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506호 이상현님 아니세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죄송해서요. 수리요금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오는 남성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전날에 수리기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게, 날씨 안 좋으니까 가지 말랬는데 결국 갔다가 죽어버렸어.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난 머릿속이 백지가 된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진이었다. 27살의 그는 한때 몸도 좋았다. 그와 같이 산 건 3년 정도가 되었다. 밤이 되면 함께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지만 낮엔 내가 워낙 바빴던 탓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성진의 직업은 건축가였다. 얼마 전 성진은 꿈을 이루었다. 3주간 일본 여행을 떠난 그의 페이스북은 일본의 신사와 풍경 등 일본 사람들이 찍힌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진들은 여러 집들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크고 작은 집부터 시작해 아파트 내부 사진까지 올라왔다. 그 사진과 함께 올라온 설명이 아마 지금까지 이어진 성진이가 집착을 하게 된 시작이 아닌가 싶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건축가라고 소개하면서 집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면 모두 흔쾌히 승낙한다. 그가 여행 중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시물과 여행 중에 나눴던 짤막한 통화만으로도 그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겨났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미니멀리즘. 삶을 단순화하고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생각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있잖아. 성진이 말했다. 일본의 집들은 여기보다 훨씬 좁은데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 샤워실, 부엌, 뭐 이런 모든 게 원룸에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더라. 여행을 마친 성진이가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을 정리하는 거였다. 그 시작은 여벌의 옷들과 콘솔 게임 그리고 TV였다. 그 후로 오래된 선물이나 잡다한 기념품들은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성진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밖에 내놓으면 1시간 안에 누군가가 가져갔다. 일주일 사이에 아주 많은 것들이 그의 방에서 사라졌다. 오래된 생일 엽서, 사진, 트로피, 심지어 갑오로 받은 할아버지의 시계까지. 곧 거의 모든 것들이 성진의 집에서 떠나 길바닥으로 나갔다. 그리고 물건들은 금방 사라졌다. 그러다 곧 성진의 방에는 거의 비어버린 선반과 옷장, 그리고 책상과 의자만 남았다.
아름답지 않아? 성진이 내게 물었다. 난 성진의 말에 동의했다. 간결하고 깔끔하고 너무 편안해 보였다. 잡동사니가 없고 추억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끔 성진이가 내 방까지 정리해주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내 방은 돼지우리 상태를 유지했다. 정리 좀 하고 살아. 성진이 내게 말했다. 정리하고 나니까 세상 좋다니까. 그리고 성진의 삶은 점점 더 간결해졌다. 훨씬 편해. 그렇게 말하는 성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음식도 간편해졌다. 몸이 참 가벼워졌어. 옷도 단순해졌다. 티셔츠랑 속옷, 바지 이렇게 세 벌만으로 계속 돌리면 되거든. 그 이상은 사치야. 책상도 사라졌다. 어차피 허리 건강에도 안 좋아. 선반도 사라졌다. 먼지만 쌓이잖아. 이불도 없어졌다. 사람은 추위에 적응할 수 있어. 매트리스도 버렸다. 푹신한 건 척추에 안 좋아. 침대도 사라졌다. 그럼 어디서 자? 내가 말했다. 바닥에서 자면 되지. 성진은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했다. 느긋하고 침착하고 평온하면서 말도 안 되게 행복한 상태였다. 날이 추워지면 어쩌려고. 내 말에 그가 활짝 웃었다. 뭐가 문제야? 옷장이 있잖아. 8월 초가 되자 성진은 옷장으로 이사했다. 이후로 집 어디에서도 성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부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실도 쓰지 않았다. 성진은 낮에 옷장의 문을 열고 생활했다. 하지만 밤에는 닫았다. 너도 들어와. 그가 말했다. 여기 공간 넉넉해. 아니야. 괜찮아 난. (8월 12일) 성진은 자신의 머리마저 밀어버렸다. 그때도 그는 상당히 마른 상태였다. 건강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완전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가끔 그에게 음식을 챙겨주었다. 괜찮아. 배가 안 고파. 성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기만 했다. 또한 배도 고프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의 갈비뼈와 다른 부위의 뼈들은 금방이라도 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성진아, 너 치료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내 말에 성진은 점점 상해가는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걱정 안 해도 돼. 이 생활이 내겐 훨씬 더 좋아. 전보다 훨씬. 야, 그래도 건강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네가 사는 방식보다 내가 더 건강해. 성진이 말했다. 너도 빨리 들어오라니까. 여기 공간 넉넉해서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줘봐.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다. 성진은 자기 머리 위에 칸막이를 올려버렸다. 네가 위에서 자면 돼. 성진이 말했다. 난 그저 농담으로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옷장 윗칸은 더 넓어졌지만 성진이가 있는 아래 칸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성진은 용케 거기에다 몸을 맞추고 있다.
성진은 옷장에 앉아 가끔 내게서 빌린 책을 읽거나 혼자 명상을 했다. 그때는 9월이었다. 진짜라니까. 진짜 위층 써도 된다니까. 너한테 딱 좋을 텐데. 그가 말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럼 내가 좀 더 비켜줄게. 내일이면 진짜 너한테 딱 좋은 크기가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장난으로 그의 위칸에 앉아보았다. 그리고 그때 성진이 옷장 문을 닫아버렸다. 옷장 안은 내 심장소리와 그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평온하지 않아? 성진이 말했다. 아니, 좀 좁은 것 같아. 그리고 무슨 쇠냄새 같은 것도 좀 나는데? 내가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새로 만들어진 못냄새인지 알았다. 곧 사라질 거야. 다음날 윗칸은 더 커졌다. 이제 성진의 아래칸은 얇은 선반 정도의 너비로 좁아져서 책 5권 정도 쌓으면 딱 맞을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냄새는 더 심해졌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썩는 냄새다. 걱정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그가 말했다. 성진아, 너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자 그가 웃었다. 아니, 지금이 너무 편하고 행복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진아, 나 진심이야. 너 당장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미친놈 아니야. 성진아, 너희 부모님 연락처 좀 줘. 싫어. 그때 처음으로 성진은 화가 난 것 같았다. 성진아, 제발. 난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안 돼. 그리고 난 전혀 문제 없어. 성진아, 지금 네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 그러자 성진이 웃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치유의 과정인걸? 치유? 상처가 나고 있어서 그래. 무슨 상처? 심각한 건 아니야. 그리고 굳이 필요도 없고. 성진이 말했다. 어디에 상처 났어? 봐봐. 싫어. 보자고. 성진의 오른손을 확 잡았다. 뼈만 느껴지는 작고 차가운. 하지 마. 성진이 말했다. 하지만 무시하고 손을 잡아당겼다. 성진은 내 가방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의 손톱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그만해! 성진이 외쳤다. 성진의 몸이 그대로 아래칸에서 딸려 나왔다. 왼쪽 팔이 없었다. 다리도 없었다. 난 너무 놀라서 손을 놔버렸다. 그리고 성진은 단숨에 아래칸으로 들어갔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건 너겠지. 그런 쓸데없는 팔다리 다 달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옷장 문으로 다가갔다. 다리는 어떻게 한 거야? 필요 없었어. 그래서 2주 전에 잘랐어. 맙소사. 성진아,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자 성진의 눈매가 다시 부드러워지더니 미소가 돌아왔다. 단순하는 거야. 성진이 말했다. 그리고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난 그때라도 구급차, 경찰, 아니 그냥 누구라도 불러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성진은 미소만 지었으니까. 그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 4일이 지났다. 성진은 여전히 옷장에서 행복하다. 가끔 콧노래 소리도 들린다. 또 가끔은 조용히 미소만 짓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면 무섭고 역겹고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 힘들거나 근심이 있을 때 그의 미소를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성진의 말이 확실히 옳았다. 잡동사니를 처분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오늘 상자 2개를 밖에 내놓았다. 밤이 되어 잠을 자러 가기 전 문득 성진의 옷장 침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졌다. 난 성진이 들어있는 옷장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진이 들어있는 윗칸으로 올라가 무릎을 감싸 안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온갖 추억이 몰려왔다. 그 안에서는 오직 내 심장의 고동과 그의 호흡만 가득했다. 그 안에서 오직 행복만 느껴졌다.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다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또한 감사하게도 이 세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칭 미식가이자 대식가인 나에게는 행복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비록 가하다 말할 수 있는 나의 음식 사랑 덕분에 꽤 많은 돈을 식비로 탕진해버리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은 뒤 느껴지는 포만감은 진정한 행복의 상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삶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행복감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 작은 행복이 깨져가고 있었다. 잠에서 깬 나는 엄청난 허기에 이맛을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바닥에 널린 쓰레기들을 피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 들었다. 회사에서 잘려 백수가 된 지 1달째. 이왕 일을 그만둔 거 푹 쉬자는 생각으로 저금한 돈을 까먹으며 빈둥거리고 있다. 순식간에 물 한 통을 비운 나는 그대로 냉장고를 뒤적거렸다. 기분 좋게도 냉장고 안에는 삼겹살이 있었다. 난 군침을 삼키며 삼겹살과 함께 김치와 상추를 꺼냈다. 밥솥을 보니 흰쌀밥 역시 3분의 1쯤 남아있었다. 공깃밥 3개 분량은 되겠지만 나한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난 냉동실을 뒤져 냉동만두 한 봉지를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삼겹살이 구워지면 나는 냄새는 내 정신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냉동 만두가 다 데워졌다. 견디기 힘든 허기로 급히 만두를 꺼내 봉지를 찢어버리고는 맨손으로 2개 집어 그대로 입 안에 넣었다. 만두가 매우 뜨거운 탓에 혀가 데었지만 혀를 굴리며 만두를 씹어 삼켰다. 생수병을 들어 입안을 식히고는 다시 만두 3개를 입안에 넣으며 고기를 잘랐다. 하지만 이걸론 부족하다. 다 익은 고기를 후라이팬째 식탁에 옮겨놓고 냄비에 물을 받아 올렸다. 그리곤 남은 만두를 집어먹고는 식탁에 앉았다. 잘 익은 삼겹살을 몇 점 집어 밥에 올려놓고는 투박하게 고추장을 찍어 올렸다. 그 위로 잘 익은 김치 1점을 올려 입안에 넣었다. 그걸 시작으로 나는 빠른 속도로 접시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기 먹는 데 집중한 나머지 냄비를 잊고 있었다. 물이 끓는 소리에 고기쌈을 입안에 우겨놓고는 찬장에서 라면을 3개 꺼내 냄비 안으로 집어넣었다. 꼬들꼬들한 라면에다 삼겹살을 싸서 남은 고기를 다 처리하고는 미리 남겨둔 밥을 국물에 말았다. 이번에도 김치를 얹어 마구 퍼먹기 시작했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들이켜고는 냄비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냉동실에서 퍼먹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와서는 숟가락을 들고 크게 한술 떠서 입 안으로 마구 우겨 넣었다. 다 먹은 아이스크림 통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은 난 식탁을 둘러봤다. 말 그대로 전투적인 식사 현적이 눈앞에 펼쳐졌다. 엄청난 양을 먹어 치웠지만 난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포만감, 가장 중요한 포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도 꼬르륵거리는 배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입안에 우겨 넣었는데도 여전히 눈을 뜬 그때처럼 배가 고픈 상태였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허기가 심해지더니 지금은 아예 포만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먹는 양이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도 잠시, 아무리 먹어대도 허기는 가시질 않았고 하루에 대다수를 먹는데 할애하는데도 몸은 점차 여유에 갔다. 방금 식사를 마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 배달을 시키기로 했다. 오늘 역시 하루 종일 음식과의 전쟁을 치러야겠다.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을 한 마리씩 주문해 입 안으로 우겨넣기 시작했다. 순살로 시켜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다 치킨을 반쯤 먹어갈 때 큰 사이즈의 피자도 도착했다. 난 콜라를 순식간에 비워버리고 피자 2조각씩을 들어서 입 안으로 밀어넣었다. 족발은 배달이 밀린 건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손에 피자를 들고는 다시 냄비에 물을 받아 라면 3개를 더 끓였다. 이번엔 계란도 2개 넣기로 했다. 라면이 다 익어갈 때쯤 족발이 도착했다. 냄비를 내려놓고 족발에 새우젓을 듬뿍 찍고는 막국수와 함께 입안에 밀어넣었다. 그야말로 걸신이라도 들린 듯 펼쳐놓은 음식들을 다 먹어치우고는 새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서 그마저도 싹 비워버렸다. 터무니없는 양이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먹으면 먹을수록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아무래도
과도한 폭식으로 혀가 둔해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로 굶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해골과도 같은 한심한 꼴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배를 채워야 했다. 뷔페라든가 무한 리필집에라도 가야지. 이대로 가다간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낼 게 분명했다. 난 크게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왔다. 며칠간 무한 리필집을 돌아다니면서 저렴하게 식사를 해왔건만 얼마 가지 않아 쫓겨나고 말았다. 상식을 벗어날 만큼 퍼먹어댔으니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볼까 했지만 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는지 이제 어떤 가게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슬슬 돈도 떨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맛이 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얼마 전부터 거의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입안에다 음식을 밀어넣을 뿐. 통장에 남은 돈을 체크하고는 난 마트로 향했다. 라면을 박스째로 사서 물을 잔뜩 넣고 끓이면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어떻게든 허기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 건빵을 물에 불려서 미친놈처럼 퍼먹었지만 그마저도 한계였다. 이제 집안엔 먹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돈도 없었다. 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그대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다.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상태였다. 홀쭉해진 배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난 헛웃음을 지으며 방바닥에 들어누웠다.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백수가 방 안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끝내기 싫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었고 돈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난 힘겹게 팔을 들어 앙상한 손을 바라봤다. 허기의 입맛을 다시며 난 천천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참나 별꼴이네 진짜. 사연이 뭐라고? 김영사는 눈앞에 놓인 시체를 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질식입니다. 손을 거의 팔꿈치까지 입안에 집어넣어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정황상 파악해 보니까 자기 팔을 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담담한 감식반의 말에 김영사는 기가 막힌 듯 고개를 흔들었다. 특이사항은? 뭐 자세한 건 부검 결과가 나야 되겠지만 단기간 폭식으로 위장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굳이 질식 아니라도 얼마 안 가 죽었을걸요? 몸무게도 급속도로 불어난 것 같던데요. 김영사는 거대한 뚱뚱한 시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렇게까지 폭식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단순 식탐이라든가 스트레스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감식반은 펜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글쎄요. 전례도 없고 딱히 이렇다 할 흔적도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터무니없겠지만
굳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브래드 피트인가? 걔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살인자가 어떤 사람에게 총 들이대면서 억지로 막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폭식으로 죽을 때까지요. 김영사는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몸을 돌렸다. 참나, 진짜 걸신이라도 들린 거야 뭐야. 민망해하는 감식반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섰다.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고사 정도로 끝날 것 같았다. 근데 우리 1시간 전에 밥 먹지 않았나? 갑자기 배고픈데? 시체를 봤으면 입맛이 싹 달아날 정성인데 왜 갑자기 배가 고프지? 김영사는 갑자기 밀려드는 허기로 어리둥절해하며 식당으로 향했다.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양쪽 발을 움직이지 않고 점프하는 특성을 가진 중국의 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 씨가 이런 형태인 경우는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절이 모두 굳어버려 좀 기괴하긴 하지만 관절을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 씨의 인식은 홍콩 영화에 영향이 크고 홍콩 영화는 홍콩 장례 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는 장례가 끝나면 매장할 수 있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처럼 시신을 눕혀서 매장하는 형식이 아닌 세워서 매장하는 그런 형식이 많은데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강 씨의 팔다리가 일자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경우는 죽은 시체를 세워서 매장하는 문화 때문에 기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 씨의 단어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는 동사한 사람이나 귀신을 이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타 귀신에 비해서 경직된 모습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강 씨의 이름 자체가 굳은 시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강 씨는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는데 이건 역시 중국 귀신이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부적의 경우는 사연이 있습니다. 강 씨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술자가 닭의 피로 힘을 불어넣는 부적을 이마에 붙여뒀는데 이것의 의도는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고국으로 옮긴다는 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붙인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적을 붙이고 있지 않은 강 씨가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 대다수의 강 씨들은 객사한 귀신입니다. 타향에서 최후를 맞은 만큼 객기에 해당하고 원한 역시 어느 정도 강력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귀신과 달리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물리적인 공격도 가능하겠죠. 강 씨의 능력. 강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강 씨의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건 강 씨의 능력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을 강씨로서 보내며 어떠한 방법이든 힘을 길렀다면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강씨가 주로 힘을 기르는 법은 인간을 잡아먹는 것이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강씨가 2단계에 들어가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때 강씨들은 상당히 높은 곳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이동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둔갑술이나 사람을 홀리는 신통력 등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처치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 경우를 하늘을 날 수 있는 강씨라 하여 비강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숙성되면 이제 귀신의 레벨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오랫도록 강씨로서 살며 힘을 기른 경우 가뭄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올라가니까요. 대다수가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퇴치당하는 전승이 많지만 이 상태가 되어버린 강씨는 이제 마을 단위의 골칫거리가 아닌 국가 단위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더욱 많은 힘을 기르면 이젠 강씨의 특성마저 탈피해버리는 3단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강씨는 사족 보행을 하는 맹수의 형태로 변하는데 이를 후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신통력을 보유하고 있어 어지간히 비범한 인물이 아닌 이상 근처에 가기만 해도 바로 후에게 인지당해 잡아먹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씨 때부터 꾸준히 사람을 먹긴 했지만 후는 인간을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 흉폭한 요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을 뿜거나 드물게 번개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신선들이 후를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탈 것으로 애용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도쿄의 영향일 것 같은데 악은 결국 선을 이기지 못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씨의 유래. 강씨의 유래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 당시 수많은 전쟁을 통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아군의 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체의 양 겨드랑이에 장대를 꽂아 길게 연결해서 시체를 이동했는데 이걸 멀리서 보거나 어두운 밤중에 본다면 마치 양 팔을 벌린 시체가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 것이 강씨의 유래다라는 것입니다. 아군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향에서 죽은 것이 매우 비참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래만큼이나마 고향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긴 합니다. 일단 시체의 부패와 시체 하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체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청나라 당시 부패를 막는 기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병들이 모두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도 않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즉,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굉장히 먼 곳을 이동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대와 같이 일반 도로가 아닌 흙길이었을 텐데 시체를 주렁주렁 매단 것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옮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비되겠죠. 즉, 그만큼 많이 부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패된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장대를 넣어 운반했다고 했으니 상당한 하중이 어깨 쪽으로 쏠리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이동하는 셈이니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시체는 더 부패하고를 반복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어깨는 사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사체를 그렇게 옮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장대에다 5명에서 10명 정도씩을 매달아 이동했다는 얘긴데 상당히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2사람이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강씨 운반법은 사람이 죽었으니 의식이 아예 없는 시체 열구를 고작 2명이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소방관들도 2명에서 들컷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걸 10차례만 반복해도 거의 탈진 직전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열구의 무게를 버티며 운반했다는 말은 허구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유래는 잘 짜여진 괴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괴담을 만들어낸 사람은 역사적인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물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래가 공중파에서 팩트인 것 마냥 다뤄지던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강씨의 전승. 짧게 하겠습니다. 비강에 대한 전승입니다. 비강은 마을 인근 동굴에서 거주하며 마을을 습격해서 큰 피해를 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린 아이를 납치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납치한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겠죠? 강씨는 그걸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습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집에 숨기고 외출을 삼가하고 여러 가지 방비를 해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사를 고용했습니다. 도사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비강이 주거지로 삼고 있던 동굴이 있는데 비강이 동굴을 빠져나가 활동을 개시하는 걸 기다렸다가 일부의 사람이 방울을 들고 동굴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사의 영역으로 비강의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없게 된 강씨를 다시 동굴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 비강은 방울 소리를 무척 싫어하기 때문에 동굴로 가지도 마을로 가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를 둘러싸고 무찌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강의 계력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방울 소리와 도사의 영역이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 비강은 제대로 싸우지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로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혈투가 지속되면 햇빛을 보게 되는 비강은 거의 모든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즉석에서 화형당합니다. 이건 흡혈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강도 요괴에 해당하니 햇빛을 보면 능력이 반감되는 것이고 방울소리도 이 비강이 싫어하는 것 뿐이지 비강의 대처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강씨의 대처법. 부적과 복숭아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검입니다. 부적을 통해서 강씨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고 타 귀신들과 다르게 강씨의 본체는 본인의 시체인지라 물리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적을 통해 움직임을 봉하는 것이니만큼 강 씨를 때리거나 칼로 베기보다는 화형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또 강 씨를 화형할 때 강 씨가 다 타버리기 전 부적의 효력이 닿을 수 있으니 불을 붙인 뒤에는 뒤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불에 타는 과정에서 강 씨의 능력인 괴력이 적용되니 가까이서 구경하려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건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숭아, 신성한 과일입니다. 둔갑수를 쓴 귀신의 대처법으로도 쓰이죠. 둔갑수를 쓴 요괴는 절대 복숭아를 먹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먹게 됨으로써 힘이 약해져 둔갑술이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검으로 돌아가면 이 검은 일종의 착해지게 만드는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요괴를 착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헌데 만약 둘 다 없다면 화염병을 만들어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 시신만 불살라버리면 단어 그대로 존재가 사라지니까요. 오늘은 강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씨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말까 고민했었는데 강씨가 유명한 만큼 고전 강씨에 대한 내용에 와전된 경향이 있어 이렇게 강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물건들을 자꾸 착각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냄비 받침으로 쓰려 한다던가 숟가락으로 머리를 빗으려 한다거나 뿐만 아니라 난 세수한다는 걸 무슨 일이었는지 내 머리 위로 우유를 쏟아붓기도 했다. 난 어처구니 없어하며 피식 웃었을 뿐이었지만 룸메이트는 이런 내 꼴을 보고는 좀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괜찮을 것 같지만 룸메이트의 말대로 한동안 집에서 편히 요양할 생각이다. 눈앞에 베개가 보인다. 저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잠에서 깬 나는 화들짝 놀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내가 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피곤했던 것도 아닌데 왜 침대에서 골아 떨어졌을까? 확실히 요즘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난 부엌으로 가서 포코에 후추를 묻혀 이를 닦기 시작했다. 또 왠지 모르게 자꾸 기침이 나와서 감기인가 싶어 바둑알 하나를 삼켰고 언제나 그래왔듯 변기에 발을 담갔다. 한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나서야 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단 걸 깨달았다.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며 이를 닦으려면 칫솔과 치약이다. 그리고 감기가 의심되면 바둑돌이 아닌
감기약을 삼켜야 한다. 또 보통이라면 발을 변기에 담그지 않는다. 뭐지? 내가 정신 나갔나?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그냥 좀 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나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식탁에 올라가 섰다. 그게 이상한 행동이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역시나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쉬려고 했지만 어이없게도 식탁 위로 올라가 똑바로 서 있다. 문득 소름이 끼쳤지만 진정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신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다. 이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더 정확히는 어떻게 여길 빠져나가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 분명 무언가를 통해 밖으로 나갔었던 것 같은데 나가는 위치도 그 방법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든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 내가 잊은 것인지 아니 몰래부터 가족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결국 누군가 날 찾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했다. 난 베개를 바라보았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고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았다. 난 조심스레 베개를 만져보았다. 말랑하고 푹신했다. 이번만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 싶었던 나는 주저없이 베개 한 귀퉁이를 입에 가져갔다. 역시나 좋은 향이 났다. 한동안 애를 써야 했지만 적당히 배를 채웠기 때문에 베개를 한쪽으로 치우고는 입가에 묻은 손뭉치를 떼어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난 기분 좋은 포만감에 눈을 떴다. 세탁기에서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 난 주방으로 향했다. 먼저 숟가락을 꺼내 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숟가락이 빨개질 때까지 뜨겁게 달군 뒤 기분 좋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이 얼얼하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화끈거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아침에 먹은 베개가 너무 매워서였을까? 뭔가 입안을 지킬 게 필요하다. 다행히도 시원한 섬유 유연제를 찾아내서 한 컵 가득 따라 마셨다. 배탈이 났는지 소파에다가 속에 있는 걸 다 개어냈다. 속을 달래기 위해 꽃 2송이와 선인장 1개를 먹어치웠다.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싶어 식용유도 조금 마시기로 했다. 속이 계속 좋지 않아 벌써 몇 번째 침대를 들락거리며 밑으로 쏟아내고 있다. 골고루 먹어서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았다. 마침 내 방으로 염소 한 마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멋지게 사냥해냈다. 이걸로 영양 따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다.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냄새의 근원을 찾을 수 없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볼펜으로 양쪽 귀를 찔러버렸다. 이걸로 더 이상 냄새는 나지 않겠지. 그런데 냄새를 원래 귀로 맡던가? 난 왜 세탁기에 있는 거지? 그리고 염소라니? 뭐지? 잠깐만, 좀 이상한데? 세상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